안녕하세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전하는 감동열차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한국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따뜻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너 중국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말 어떻게 이렇게 잘해? 네, 중국에서 왔어요. 한국어 공부한 지 몇 달 안 됐는데요. 몇 달? 말도 안 돼. 중국 사람들 보통 한국어 배우는데 몇 년 걸리는데. 이런 대화를 한국에서 수없이 들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제 한국어 실력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배웠냐고 신기해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정말 중국 사람 맞아? 한국에서 살던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기까지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저는 원래 한국어는커녕 한글 하나도 몰랐던 평범한 중국 대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서울에 살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중국어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세요? 같은 소리인데 의미가 수십 개씩 다르고 한자 하나 배우려면 획순부터 뜻까지 모든 걸 통째로 외워야 해요. 저는 22살까지 그런 중국어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며 살았거든요. 특히 컴퓨터 전공하면서 AI와 대화할 때마다 중국어는 제대로 인식도 안 되고 프로그래밍 할 때도 변수명이 너무 길어서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게임에서 본 한글 때문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한글을 알아갈수록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도대체 한글에 무엇이 있길래 중국인인 제가 이렇게까지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그 한글이 어떻게 해서 온라인에서 만난 한국 남자와의 사랑으로 이어졌을까요? 심지어 저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시집까지 왔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중국에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정말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 모든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실화예요. 한글 하나 때문에 어떻게 이런 극적인 인생 변화가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글이 얼마나 대단한 문자인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제 이름은 리메이입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임이라고 하죠. 22살까지 중국 시안에서 살았어요. 시안은 병마용으로 유명한 고대 도시지만 정작 저는 그런 역사보다는 컴퓨터에만 푹 빠져 살았거든요. 베이징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3학년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프로그래밍에 재능이 있다고 소문났었어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시안의 한 공장에서 엔지니어로 일하시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외동딸인 저에게 모든 기대를 걸고 계셨죠. 특히 제가 명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을 때는 온 동네에 자랑하실 정도였어요. 우리 메이는 미래의 IT 천재가 될 거야 라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중국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시라는 발음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중국어로 시라고 발음하는 한자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시작할 때의 시, 이다라는 뜻의 시, 일이라는 뜻의 시, 시장이라는 뜻의 시, 돌이라는 뜻의 시, 역사라는 뜻의 시, 정말 수십 개가 넘어요. 대화할 때마다 어떤 시를 말하는 거야? 라고 되물어야 했죠. 더 황당한 건 우리 고향 방언이었어요. 시안 사람들은 비빔면을 비엔미엔이라고 발음하거든요. 그런데 베이징에서 온 룸메이트가 제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너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실 때마다 방언으로 말씀하시는데 룸메이트들이 메이야, 너희 엄마 뭔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정말 부끄러웠거든요. 그런데 진짜 절망적이었던 건 프로그래밍 할 때였어요. 변수명을 중국어로 쓰려면 용우식민이라고 써야 하는데 이게 사용자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길고 복잡한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 영어로 유저네임이라고 쓸 수밖에 없었죠. 중국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다는 게 정말 서글펐어요. 가장 큰 좌절감을 느꼈던 건 AI와 대화할 때였습니다. 챗GPT에게 창지엔이거용이지 수알량거수즈즈지엔 쭈이다공유의 수도함수라고 명령했어요.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를 만들어달라는 뜻이었는데 AI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영어로 create a function to calculate GCD라고 다시 써야 했죠.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우리는 자기 나라 말로 컴퓨터와 대화할 수 없을까요? 어느 날 밤, 과제 때문에 새벽 3시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복잡한 중국어 자연어 처리 프로그램을 짜는데 띄어쓰기가 없어서 단어를 어떻게 분리할지 너무 어려웠거든요. 나는 밥을 먹었다를 중국어로 쓰면 워츠러판인데 이게 워, 츠, 러, 판으로 나눠지는 건지 워츠, 러판으로 나눠지는 건지 컴퓨터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답답해서 울면서 키보드를 두드렸죠. 그때 스트레스를 풀려고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켰어요. 평소에는 중국 서버에서 했는데 그날은 실수로 한국 서버에 접속했더라고요. 그런데 채팅창에 뭔가 신기한 글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이런 글자들이었는데 무슨 뜻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정돈되어 보였어요. 중국어 채팅은 항상 복잡하고 어수선해 보였거든요. 같은 발음의 글자가 너무 많아서 오타도 많고 읽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한국어 채팅은 뭔가 규칙적이고 깔끔해 보이는 거예요. 저 글자들은 뭔가 다르네? 라고 생각했죠.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어가 뭔지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가 있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이 문자가 500년 전에 한 왕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왕이 직접 문자를 만들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글에 대해 미친 듯이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검색하면 할수록 더 놀라웠거든요. 한글은 24개의 기본 글자만 알면 모든 소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어는 수천 개의 한자를 외워야 하는데 말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글을 만든 원리였어요. 입 모양과 혀의 위치를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는 거였어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나요? 저는 그날 밤잠도 못 자고 한글에 대해 계속 찾아봤어요. 그리고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나도 한글을 배워보자. 물론 그때는 이 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요. 단순히 호기심에서 시작한 일이 어떻게 사랑으로,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이어질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한글을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신기했거든요. 중국어는 하나하나 글자를 통째로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였어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말이죠. 가장 먼저 안녕하세요라는 글자를 분석해봤습니다. 아는 이응과 아와 니은이 합쳐진 거고, 영은 니은과 여와 이응이 합쳐진 거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중국어 니하오는 니하오라는 두 개의 복잡한 한자를 통째로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분해가 되는 거예요. 한글 자음을 하나씩 살펴보니 더욱 신기했어요. 기억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은은 혀끝이 윗잇몸에 닿는 모양이고요. 정말 과학적이지 않나요?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그림에서 나온 건데 한글은 우리 입 모양을 관찰해서 만든 거예요. 500년 전에 이런 과학적인 사고를 했다니 정말 대단했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 행복, 고마워 같은 단어들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따뜻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중국어 아이, 싱푸, 시에시에보다 훨씬 부드럽고 예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컴퓨터 분야에서의 한글이었어요. 한국어로 된 프로그래밍 튜토리얼을 보니까 변수명이 사용자 이름, 계산 결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중국어로는 용우식밍, 지수한지에고 이렇게 길고 복잡한데 한글은 정말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웠어요. 더욱 놀라운 실험을 해봤어요. 챗GPT에게 한글로 두 숫자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함수 만들어줘라고 명령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어로 할 때보다 훨씬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한글에는 띄어쓰기가 있어서 컴퓨터가 단어를 구분하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미래의 언어 같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간단한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단어를 이해하는 건 아니었지만 대화의 흐름은 파악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 정말 신기했던 게 한국 사람들이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쓰는 거였어요. 중국어도 정중한 표현이 있지만 한국어만큼 체계적이지는 않거든요. 어느 날 룸메이트 샤오밍이가 제가 한글 공부하는 걸 보고는 메이야, 왜 한국어를 배우는 거야? 너 한국에 갈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그냥 재미있어서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K-팝도 들어보고 한국 영화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한글을 알고 나니까 한국 문화가 훨씬 깊이 있게 다가오는 거였어요. 가사의 의미도 이해할 수 있고 영화 대사의 뉘앙스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온라인 코딩 커뮤니티에서 한국어로 질문을 올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학생입니다. 자연어 처리에 대해 질문이 있어요 라고 썼는데 한국 사람이 답글을 달아준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김준호였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중국 분이신데 어떻게 한국어를 이렇게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글을 배우게 된 계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정말 놀라면서 한국 사람도 한글의 과학성을 이렇게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드문데 정말 대단하시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준호 씨는 서울에서 AI 스타트업을 하는 개발자였어요. 재미있게도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 교환을 하기로 했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고 준호 씨가 중국어를 배우는 거였죠. 첫 화상 통화를 했을 때가 정말 기억에 남아요. 준호 씨가 니아오라고 인사하는데 발음이 너무 어색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반대로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니까 준호 씨가 정말 자연스럽게 하시네요 라고 놀라더라고요. 그때부터 거의 매일 화상 통화를 했어요. 준호 씨에게는 중국어의 어려움을 설명해드리고 저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었어요. 특히 준호 씨가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정말 유리한 문자예요. 타자 속도도 빠르고 검색도 쉽고 무엇보다 배우기가 쉬워서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준호 씨와 대화하면서 중국어와 한국어의 차이점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중국어, 의사라는 단어는 뜻, 생각, 의견, 재미있다 등 여러 의미를 가지는데 한국어는 뜻은 뜻, 생각은 생각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AI도 한국어를 더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저희는 함께 프로젝트도 하게 되었어요. 한글 자연어 처리 AI를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중국어 자연어 처리보다 훨씬 쉽고 정확했거든요. 띄어쓰기가 있어서 단어 분리가 쉽고 규칙적인 문법 구조 때문에 AI가 학습하기도 쉬웠어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준호 씨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언어 교환 파트너였는데 점점 서로의 꿈과 생각을 나누는 친구가 되었죠. 준호 씨는 제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 정말 한글을 사랑하시는구나라고 말해주셨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메이 씨, 한글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한국에 한번 와보시는 게 어때요? 한글이 태어난 나라를 직접 보시면 더욱 감동받으실 거예요 라고 제안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한국에 가다니 정말 꿈만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부모님께 한국 여행 이야기를 했을 때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왜 갑자기 한국에 가려고 하니? 공부에 집중해야 하지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한글 공부를 통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제 미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설명해 드렸더니 결국 허락해 주셨어요. 항공료를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한국어 과외도 해주고 번역 일도 했어요. 그렇게 넉 달 만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준호 씨가 공항에서 만나요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한글 때문에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정말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설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보이는 모든 안내판이 한글로 쓰여 있는 걸 보고 정말 감격했어요. 도착, 출구, 환영합니다. 이런 글자들을 제가 직접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준호 씨가 공항에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처음 실제로 만났을 때는 정말 어색했어요. 화상통화로만 보다가 실제로 만나니까 키도 생각보다 크고 목소리도 달랐어요. 그런데 준호 씨가 메이 씨,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라고 한글로 적힌 팻말을 들고 계신 걸 보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데 정말 모든 게 신기했어요. 중국 지하철은 한자로 된 역명 때문에 외국인들이 헤매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지하철은 한글을 알면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준호 씨가 어때요? 한글 덕분에 지하철 이용이 쉽죠? 라고 물어보셨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첫째 날 준호 씨가 저를 광화문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서 세종대왕 동상을 처음 봤을 때의 감동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이분이 한글을 만드신 분이구나 하면서 동상 앞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거든요. 준호 씨가 세종대왕님은 백성들이 모두 글을 읽고 쓸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라고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준호 씨가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려주셨어요. 세종대왕님은 한 농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를 몰라서 호소할 수 없는 걸 보고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죠. 또 세종대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농사법을 알려주는 책을 한글로 만들어서 나누어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심지어 병든 백성을 위해 의학 서적도 한글로 번역해서 배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글 창제 과정을 보면서 더욱 감동받았어요. 세종대왕이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을 위한 글자를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중국 황제들과는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 황제들은 복잡한 한자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했는데 세종대왕은 오히려 쉬운 글자를 만들어 백성들을 깨우치려고 하셨잖아요. 아침에 글자를 배우면 저녁에 쓸 수 있다는 세종대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둘째 날에는 국립한글박물관에 갔어요. 이곳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글 자음들이 정말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걸 직접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기역이 혀뿌리 모양, 니은이 혀끝 모양, 미음이 입술 모양이라는 걸 보고 정말 과학적이구나라고 감탄했어요. 박물관에서 한글 타자기도 체험해봤어요. 제 이름 리메이를 한글로 쳐보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중국어 타자기는 수천 개의 한자가 있어서 복잡한데 한글 타자기는 자음과 모음만 있으면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잖아요. 준호 씨가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정말 유리한 문자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셋째 날에는 북촌 한옥마을에 갔어요. 전통 한옥 앞에 걸린 한글 간판들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어요. 붓글씨로 쓴 차, 떡, 한복 이런 글자들이 한자보다 훨씬 따뜻하고 친근하게 느껴졌거든요. 특히 차라는 글자를 보고 중국어 좌와 비교해봤는데 한글 차가 훨씬 부드럽고 우아해 보였어요. 인사동에서는 한글 캘리그래피도 봤어요. 한글로 쓴 시들이 정말 예술 작품 같더라고요. 사랑, 행복, 희망 이런 단어들이 그림처럼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보고 한글이 이렇게 예술적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씨가 한복을 입고 한글 부채를 든 제 사진을 찍어주셨는데 정말 한국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넷째 날에는 경복궁에 갔어요. 궁궐 안내판에 한글을 술술 읽으면서 걸어 다니는데 500년 전에 만들어진 글자가 지금도 똑같이 쓰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감격했어요. 중국어는 간체자, 번체자로 나뉘어서 옛날 글자와 지금 글자가 많이 다른데 한글은 세종대왕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사람들과의 대화였어요. 경복궁에서 만난 할머니께서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중국에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와 한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한글은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문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듣고 정말 부러웠어요. 다섯째 날에는 강남의 IT 거리에 갔어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한글 음성인식 시연을 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안녕하세요. 날씨 알려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바로 인식하더라고요. 중국어 음성인식은 방언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글은 정말 정확했어요. 역시 AI 시대에 최적화된 언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프로그래밍 학원 간판들을 보는 것도 재미있었어요. 파이썬 기초부터 실무까지 자바 완전 정복 이런 한글로 된 간판들을 보면서 한국 개발자들은 정말 행복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나라 말로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장점인지 실감했거든요. 마지막 날에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마침 한글날 축제가 열리고 있었거든요. 세종로에서 열린 축제에 갔는데 세계 각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미국 사람, 일본 사람, 베트남 사람들이 모두 한글 쓰기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글이 정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글 퍼포먼스도 봤는데 한글 자음과 모음으로 춤을 추는 공연이었어요. 기역, 니은, 디귿으로 율동을 만들어서 춤을 추는 걸 보고 글자가 예술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한자로 이런 퍼포먼스를 하기 어려운데 한글은 간결하고 아름다워서 가능한 것 같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한글의 실용성도 직접 체험했어요. 음식점에서 메뉴를 읽고 지하철을 타고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모든 일상이 한글 덕분에 가능했거든요.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한자 때문에 어려워하는 것과는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카카오톡으로 한국 친구들과 채팅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한글 타이핑이 정말 빠르고 편리하더라고요. 중국어는 한자를 찾아서 입력해야 하는데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치면 되니까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이곳이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한글 덕분에 소통에 어려움이 없었고, 한국 사람들도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준호 씨와도 더욱 가까워졌어요. 함께 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한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꿈과 미래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했어요. 어느새 단순한 언어 교환 파트너를 넘어서 정말 특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죠. 마지막 날 밤, 준호 씨가 한강공원에서 메이 씨,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꿈 같았어요. 한글이 저를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셨거든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어요. 준호 씨의 그 질문을 듣고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계속 고민했어요.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일주일 동안 한국에서 느낀 모든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중국에 돌아와서 부모님께 한국 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감동받았던 이야기, 한글 박물관에서 놀랐던 이야기,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했는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버지가 메이야, 너 혹시 한국에서 살고 싶은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준호 씨와 화상통화를 했는데 서로 어색했어요.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각자 나라로 돌아가니까 뭔가 현실적인 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준호 씨가 메이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메이 씨를 좋아해요. 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제 심장이 정말 터질 것 같았어요. 저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준호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랬더니 준호 씨가 한글이 우리를 연결해줬잖아요. 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로맨틱한 말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 후 몇 달 동안 매일 연락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더욱 가까워졌어요. 준호 씨는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셨고 저는 한국어 실력을 더욱 늘렸어요.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볼 수 있게 되었고 한국 뉴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어느 날 준호 씨가 깜짝 발표를 하셨어요. 메이 씨, 제가 중국 지사로 파견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중국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가 지원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준호 씨가 저 때문에 중국까지 오신다는 거잖아요. 석 달 후 준호 씨가 정말 베이징에 오셨어요. 공항에서 만났을 때 한국에서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가웠어요.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베이징 곳곳을 안내해드렸죠.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준호 씨가 중국어로 주문하시는데 발음이 어색해서 점원이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제가 통역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어요. 준호 씨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한자의 어려움을 직접 체험하셨어요. 메이 씨 말이 맞았어요. 중국어는 정말 어려워요. 같은 발음인데 뜻이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한국어가 얼마나 논리적이고 쉬운지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준호 씨와 함께 중국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만리장성에도 가고 자금성도 구경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함께 한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한 일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었거든요. 그 프로젝트를 하면서 정말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중국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는 속도가 다른 언어보다 훨씬 빨랐거든요. 한 중국 학생은 한글은 정말 신기해요. 일주일 만에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반면 영어는 몇 년 배워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느 날 준호 씨가 정말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만든 한글 자음 모음 블로그로 이메이 사랑해요 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프러포즈 하신 거예요. 정말 창의적이고 로맨틱했어요. 한글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었으니까 한글로 프러포즈하는 게 의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을 설득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준호 씨 부모님은 중국 며느리에 대해 걱정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딸이 외국으로 시집 가는 것을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서로 만나보시고 나서는 마음을 여셨어요. 특히 제가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걸 보시고 준호 씨 부모님이 안심하셨어요. 결혼식은 한국에서 했어요. 제가 한복을 입고 한글로 쓴 서약서를 읽을 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는 한글을 통해 준호 씨를 만났고 한글을 통해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했거든요. 하객들도 박수를 많이 쳐주셨어요. 신혼여행은 경주로 갔어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면서 한국의 깊은 역사를 느꼈어요.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경주 곳곳에서 만난 한글 안내판들이었어요. 1000년 넘은 유적지에 한글로 설명이 쓰여 있는 걸 보고 한글이 정말 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서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도 흥미로웠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은행 업무를 보고 병원에 가는 모든 일상이 한글 덕분에 가능했어요. 중국에서 외국인들이 겪는 언어 장벽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가장 뿌듯했던 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한 일이었어요. AI 스타트업에서 중국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포지션이었는데 한글과 중국어를 모두 잘하는 제가 딱 맞는 인재였거든요. 면접에서 한글의 우수성을 중국에 알리고 싶다고 말했더니 대표님이 정말 좋아하셨어요. 1년 후에는 정말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중국인들을 위한 한글 문화 체험 투어를 기획한 거예요. 세종대왕 동상, 한글박물관, 북촌 한옥마을을 돌면서 한글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죠. 첫 번째 투어에 참가한 중국인들이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아름다울 줄 몰랐다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지금은 한중 문화교류 전문가로 일하면서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강연도 하고 있어요. 한글, AI 시대의 최고 언어라는 주제로 중국의 대학교와 IT 기업에서 강연하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특히 중국 개발자들이 한글의 프로그래밍 친화성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최근에는 정말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저희가 개발한 한글 학습 앱이 중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한글이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하루에 1시간씩 일주일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리뷰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해요. 단순히 중국어가 어려워서 시작한 한글 공부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한글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꿈을 이루고 있어요. 한글 박물관에서 세종대왕의 마음을 느꼈고 한옥마을에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보았으며 디지털 세상에서 한글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한글은 정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완벽한 다리였고 저에게는 사랑과 꿈을 선물해준 기적의 문자였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미국은 진짜 속 터져서 못 살겠어요. 한국에서 3년을 살다가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매일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새벽에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도 차를 타고 한참 나가야 하고 해가 지면 혼자 나가기 무서운 거리들. 냉장고에서 한국 컵라면 마지막 하나를 꺼내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리운 건 편의점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난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평범한 미국인이었던 제가 어떻게 한국에 푹 빠지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편의점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새벽 2시에 라면이 먹고 싶으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그냥 포기해야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라 톰슨이라고 합니다. 28살이고요. 시카고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어요. 가족은 부모님하고 저 이렇게 셋이고 엄마는 간호사, 아빠는 회계사예요. 저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테크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게 된 건 사실 정말 원치 않던 일이었어요. 회사에서 서울에 아시아 지사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K-팝이나 K-푸드가 요즘 유행하긴 하지만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미국보다 후진국이고 작은 나라 아닌가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지만 승진 기회가 달려 있었고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경력에 도움이 될 거야 라며 등을 떠밀어 주셨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2019년 3월에 인천공항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그 복잡한 심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해요. 한국어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만 할 줄 알았는데 공항에서부터
온통 한글 간판들이 가득해서 정말 답답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회사에서 마련해준 오피스텔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었어요. 첫 출근 날부터 문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빨랐어요. 엘리베이터에서도 사람들이 문이 열리기도 전에 뛰쳐나가려고 하고, 점심시간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왜 이렇게 빨리 먹어요? 동료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심을 최소 1시간은 여유롭게 먹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5분 만에 뚝딱 해치우더라고요. 저는 겨우 반도 못 먹었는데 벌써 일어나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 먹다가 체할 뻔했습니다. 일에 대한 열정도 정말 따라가기 힘들었어요. 미국에서는 오후 5시면 칼퇴근이 당연한데 한국은 밤 9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더라고요. 그것도 불만 하나 없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요? 김 대리님께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뭐든 빨리 해야 해요. 그 빨리빨리 문화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길을 걸어도 모든 사람들이 뛰어가는 것 같고, 지하철에서도 문이 열리자마자 막 밀려 들어오고요. 저는 그런 속도에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처음 짐을 풀고 나서 근처를 둘러보다가 정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편의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길 하나를 걸어가는데 편의점이 5개나 있더라고요. 세븐일레븐, CU, GS25, 이마트24까지. 저는 처음에 이게 다 같은 편의점인 줄 알았어요. 왜 이렇게 많지? 다 망하는 거 아냐? 이게 제가 한국 온 첫날 한 생각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편의점 하나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운전해야 하거든요. 그것도 보통 15분은 가야 하고요. 그런데 여기는 걸어서 3분 거리에 편의점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김 대리님께 물어봤더니 웃으면서 대답해 주셨어요. 각각 다 다른 브랜드예요. 한국은 편의점 천국이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매일 다른 편의점 가보기 챌린지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 용이었는데 각 편의점마다 미묘하게 다른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문화 충격을 받은 건 삼각김밥이었어요. 미국에서는 편의점 샌드위치가 보통 $8에서 $10는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삼각김밥은 2,000원이더라고요. 이게 2,000원이라고 저는 정말 믿을 수 없어서 계산대에서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그날부터 매일 다른 종류의 삼각김밥을 먹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참치 마요, 김치볶음밥, 불고기, 날치알. 정말 종류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국어를 못해서 편의점에서 계산할 때마다 긴장했는데 알바생들이 영어로 Have a nice day 하면서 웃어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특히 집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민지 씨라는 대학생이 제 얼굴을 기억하고 오늘은 뭐 드실까요? 하면서 영어로 말을 걸어주는 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인생이 바뀐 건 편의점이 24시간 연다는 걸 알았을 때예요. 어느 날 야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이었는데 밤 11시쯤 되었나요? 편의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어요. 혹시 아직 여시나요? 그랬더니 알바생이 웃으면서 대답하더라고요. 24시간이에요. 그 순간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미국에서는 밤 9시만 되어도 웬만한 가게들이 문을 닫거든요. 편의점 하나 가려면 기본적으로 차를 운전해야 하고 보통 15분은 가야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장을 본다고 하면 한 달치 식량을 미리 사서 팬트리에 저장해두고 먹는 문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3분 거리 편의점에 나가서 사오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새벽에 여자 혼자 나가도 전혀 위험하지 않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밤에 편의점 앞에 노숙자들이 앉아있거나 약에 취한 사람들이 서성이는 경우가 많아서 새벽에는 갈 엄두를 못 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밤 12시에도 대낮처럼 환하고 안전한 거예요. 서서히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이 불편하고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편의점을 통해 한국만의 특별함을 조금씩 발견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한국 생활이 시작되었고 편의점은 제 일상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한국에 온 지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완전히 새로운 한국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발견은 편의점 컵라면 코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는데 컵라면 코너 앞에서 30분째 서 있었어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뭘 골라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신라면, 너구리, 안성탕면, 진라면. 이름도 다 비슷하고 포장지만 봐서는 뭐가 뭔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Excuse me. Are you okay? 뒤에서 누군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돌아보니 한국 남자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안경을 쓴 그냥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이었는데
영어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네. 그냥 어떤 라면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아, 처음 오신 거예요? 제가 편의점 마스터거든요. 그렇게 웃으면서 농담조로 말하는데 정말로 편의점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분이 바로 지훈 씨였어요. 같은 IT 업계에서 일하는 개발자였는데 그 편의점의 단골이었던 거죠. 매운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순한 걸로 할까요? 매운 건 잘 못 먹어요. 그럼 이거요. 너구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라면 중 하나예요. 매콤하지만 너무 맵지 않아요. 지훈 씨가 추천해준 너구리를 사서 집에서 끓여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때까지 한국 음식이 다 너무 맵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제 입맛에도 딱 맞는 거예요. 다음 날 또 그 편의점에 갔더니 지훈 씨가 또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도시락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어제 라면 어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럼 오늘은 도시락 추천해 드릴까요? 이 시간에는 할인도 해요. 그날부터 지훈 씨는 저희 편의점 가이드가 되어 주었어요. 어떤 삼각김밥이 맛있는지, 언제 도시락이 할인되는지, 어떤 아이스크림이 인기인지 하나하나 알려주셨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친절한 동네 오빠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사라 씨, 혹시 시간 되시면 편의점 음식으로 같이 저녁 드실래요? 한국에 온 지 5달째 되던 날,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컵라면 사서 근처 공원에서 먹자는 거였죠. 솔직히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미국에서는 데이트라고 하면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가는 게 보통인데 편의점 음식으로 데이트를 한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저녁 중 하나가 되었어요. 지훈 씨가 편의점에서 산 작은 돗자리를 펼치고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서 3분만 기다리세요라고 말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럽고 다정해 보였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편의점을 자주 이용해요? 편의점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음료 마시고, 심지어 빨래도 할 수 있고요. 빨래요? 네. 빨래방도 있고, 택배도 보낼 수 있어요. 아, 그리고 티켓 예매도 되고요. 지훈 씨가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데 한국의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생활의 중심지라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요? 그럼 더 재미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지훈 씨와의 편의점 탐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다른 편의점을 가서 신제품을 체험해보는 게 저희의 데이트 코스가 됐어요. 지훈 씨는 정말 편의점 마스터였어요. 어느 편의점에 어떤 한정판 상품이 나오는지, 언제 세일을 하는지 다 꿰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신상 아이스크림이 나왔대요. 어떻게 그런 정보를 다 알아요? 편의점 앱이 있어요. 거기서 신상품 정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한국에 온 지 6달이 되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효율성을 오히려 좋아하게 됐거든요. 편의점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편리했고요. 회사에서도 적응이 많이 됐어요. 처음에는 점심시간이 너무 짧다고 투덜댔는데 이제는 동료들과 맛있는 식당을 찾아다니는 재미를 알게 됐죠. 야근도 힘들지만 지훈 씨가 편의점에서 간식을 사다 주면서 응원해 주니까 견딜만 했어요. 사라 씨, 한국 생활 어때요? 많이 적응됐어요? 김 대리님이 어느 날 물어보셨는데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어요. 네. 이제 한국이 좋아요. 특히 편의점 문화가 정말 신기해요. 실제로 그때쯤 되니까 편의점 신제품 출시일을 체크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훈 씨와 함께 새로 나온 신제품을 먹어보는 게 일주일에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거든요. 어느 날 밤, 지훈 씨와 함께 새벽 2시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안전하고 편리한 나라가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거든요. 지훈 씨, 저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에요. 왜요? 편의점도 알게 됐고 지훈 씨도 만났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훈 씨가 빙그레 웃으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편의점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도 그의 미소는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곧 끝날 줄은요. 지훈 씨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편의점은 저희 둘만의 특별한 공간이 되어갔어요. 한국에 온 지 1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편의점 신제품 출시일을 체크하는 진짜 마니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씨, 오늘 신상품 나왔대요. 지훈 씨가 설레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저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날은 오레오 아이스크림 신제품이 출시되는 날이었거든요. 퇴근 후 함께 편의점에 갔는데 정말 오레오가 통째로 박혀있는 아이스크림이더라고요. 첫 입에 바삭한 오레오가 씹히면서 달콤한 바닐라 맛이 입안 가득 퍼지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맞죠? 저도 이런 아이스크림 처음 봐요. 그렇게 저희는 매주 신제품을 체험하는 게 데이트의 하이라이트가 되었어요. 어떤 주에는 마라맛 삼각김밥이 나왔는데 첫 입은 고소하다가 뒤늦게 올라오는 매운맛에 둘 다 혀를 내두르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셨던 기억도 있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독감에 걸렸을 때예요. 한국의 겨울 추위에 적응을 못해서 몸살까지 겹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열이 38도 넘게 올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 씨, 저 너무 아파요. 새벽 2시쯤에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목소리가 완전 죽어 있더라고요. 뭐 먹을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못 먹겠어요. 잠깐만 기다려요. 30분 후에 지훈 씨가 편의점 봉지를 들고 나타났어요.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편의점에서 흰죽이랑 해열제, 비타민C까지 사다 준 거예요. 편의점에 죽도 팔아요? 네. 요즘 편의점에는 다 있어요. 이거 데워드릴게요. 지훈 씨가 전자레인지에 죽을 데워서 가져다 주는데 그 따뜻함이 몸에도 마음에도 스며들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아플 때 이렇게 누군가 챙겨주는 경험이 별로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뭐요? 빨리 나으세요. 그날 지훈 씨가 새벽까지 제 곁에 있어주면서 약 먹을 시간도 챙겨주고 열이 내릴 때까지 이마에 손을 올려주었어요. 그때 정말 이 사람이 내 운명의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추억 중 하나는 복권 긁기였어요. 어느 날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을 보고 있는데 지훈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거든요. 사라 씨, 복권 한번 긁어볼래요? 복권이요? 전 운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재미로요. 2,000원짜리 복권을 하나 사서 같이 긁어봤는데 갑자기 5,000원이 당첨됐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거 당첨된 거 맞아요? 맞아요. 5,000원 당첨이에요. 그 5,000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둘이서 손뼉 치면서 좋아하고 그 돈으로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를 사서 나눠 먹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소소한 행복이었지만 그때는 로또 1등 당첨된 기분이었거든요. 편의점에서 가장 좋은 점은 편의점 자체의 편의성이었어요. 어느 날 집에서 라면을 끓이려고 했는데 밥이 떨어진 걸 깨달았거든요. 물은 이미 가스레인지 위에서 펄펄 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 물을 그대로 올려둔 채로 편의점에 뛰어가서 햇반을 사왔어요. 왕복 5분도 안 걸렸죠. 물론 절대 따라하면 안 되는 위험한 행동이지만요. 미국 친구들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아무도 믿지 않더라고요. 집 앞에 24시간 가게가 있다고, 밥을 파는 편의점이 있다고 하면서요. 한국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인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더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원래 레스토랑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나가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사라 씨, 미안해요. 예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집에서 뭔가 해먹어요. 그런데 지훈 씨가 눈을 헤치고 편의점에 다녀와서는 프라이드 치킨이랑 샴페인을 사온 거예요. 편의점 치킨으로 크리스마스 파티 어때요? 편의점 치킨도 있어요? 네. 요즘 편의점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촛불 켜고 편의점 치킨 먹으면서 샴페인 마시는데 그게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로맨틱했어요. 창밖으로는 한방눈이 내리고 저희는 편의점 음식으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다는 게 너무 특별했거든요. 지훈 씨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미국이 그리워할 때면 미국에서 자주 먹던 과자를 사다 주곤 했어요. 이거 시카고 딥디쉬 피자 맛 과자예요. 고향 생각 나실까 봐서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내요? 편의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뭐가 어디 있는지 다 외워졌어요. 저도 지훈 씨가 야근할 때면 편의점에서 에너지 드링크를 사다가 회사로 배달시켜줬어요. 몬스터, 레드불, 핫식스까지 다양하게 사서 보내면 지훈 씨가 정말 좋아했거든요. 사라 씨가 보낸 에너지 드링크 덕분에 야근 견딜만해요. 많이 힘들지 마세요. 그렇게 편의점은 저희 사이의 사랑의 언어가 되어갔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마음들을 편의점 음식으로 전하고 서로의 일상을 편의점 나들이로 함께했죠. 한국에 온 지 2년이 넘어가면서 저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편의점 직원들도 저를 단골로 알아봐주고 신제품 나오면 사라 씨, 이거 맛있어요 하고 추천해주기도 했거든요. 사라 씨, 한국 생활 완전 적응하셨네요. 김 대리님이 어느 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이제는 편의점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생활에 푹 빠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한 나날들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너무 순진했나 봐요. 운명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그 전화는 한국에서의 평범한 목요일 새벽에 왔어요. 지훈 씨와 편의점에서 신상 디저트를 먹고 집에 돌아온 지 겨우 2시간 후였습니다. 사라야, 아빠가 쓰러졌어.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가 핸드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저는 한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시차 때문에 미국은 아직 저녁 시간이었는데 엄마는 병원 응급실에서 전화를 건 거였거든요.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고 해. 지금 응급수술 준비 중이야.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에 건강하신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급히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벽이었는데도 지훈 씨는 바로 받았어요. 사라 씨,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미국으로 가야 해요. 지금 바로요? 네.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요. 지훈 씨는 30분 후에 제 집 앞에 나타났어요. 제가 짐을 싸는 걸 도와주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을 거예요. 아버님께서 무사히 수술 받으실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지훈 씨가 편의점에 잠깐 들렸어요. 그리고 제게 삼각김밥 하나를 건네주더라고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한국 음식이 그리워질 수도 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지훈 씨와 헤어질 때 마음이 정말 무거웠어요.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시카고에 도착해서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아버지는 이미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의사는 회복 기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라고 했어요. 최소 6개월은 봐야 합니다. 심장 수술이라 자칫 무리하면 재발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일이 쉽지 않겠다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 혼자서는 아버지를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회사에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처음에는 이해해 주었어요. 가족 응급 상황이라며 일시적인 휴가를 허락해 주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 프로젝트 진행이 어려워지고 있어. 언제쯤 복귀할 수 있을까? 죄송해요. 아버지 상태가 아직. 아버지는 수술 후 합병증까지 생기면서 회복이 더디었어요.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릴 것 같았죠. 지훈 씨와는 시차 때문에 연락하기가 점점 어려워졌어요. 저는 낮에는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보고 밤에는 엄마와 함께 집안일을 했거든요. 지훈 씨는 한국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요. 사라 씨, 많이 힘들죠? 가끔 영상통화를 할 때 지훈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빨리 나으시면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석 달째 접어들면서 회사에서 최종 통보가 왔어요. 사라, 정말 미안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미국 본사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사직하든지 선택해야 해. 그날 밤 지훈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훈 씨, 저 한국에 못 돌아갈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회사에서 미국 본사로 복귀하라고 해요. 아버지를 두고 갈 수도 없고. 지훈 씨는 한참 동안 조용했다가 말했어요. 사라 씨가 가족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괜찮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가족이 우선이죠. 사라 씨답게 올바른 선택을 하세요.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지훈 씨와의 모든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 후로 지훈 씨와의 연락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서로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서 자주 연락하기가 어려웠죠. 가끔 안부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몇 주 후 집으로 택배가 왔어요. 발신인을 보니 지훈 씨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한국 편의점 과자들과 컵라면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삼각김밥 모양의 귀여운 키링도 있었죠. 제일 아래에는 지훈 씨가 쓴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사라 씨, 한국 과자들 드시면서 좋은 추억 많이 떠올리세요. 그리고 언제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연락하세요. 편의점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훈 씨는 끝까지 저를 배려해주는 사람이었구나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5개월 만에 퇴원하셨어요.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죠. 저는 미국 본사로 복귀해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한국에 가기 전 미국과 한국 다녀온 후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모든 게 불편했거든요. 새벽에 갑자기 뭔가 먹고 싶어서 밖을 내다봤는데 거리는 텅 비어있고 편의점은 찾을 수도 없었어요. 차를 타고 10분은 나가야 작은 상점이 하나 있는 정도였죠. 편의점이 그립네. 혼자 중얼거리면서 냉장고를 뒤져봤는데 지훈 씨가 보내준 컵라면이 하나 남아있더라고요.
그걸 끓여 먹으면서 한국이 얼마나 그리운지 깨달았어요. 회사 업무도 답답했어요.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빠르고 효율적이었는데 미국은 시스템이 느렸어요. 간단한 결제 하나 받는데도 며칠이 걸리고 온라인으로 다 해결되던 일들을 일일이 서류로 처리해야 했죠. 사라, 한국에서 너무 빨라진 거 아니야? 동료가 농담조로 말했지만 저는 진심으로 한국의 속도감이 그리웠어요. 가장 힘든 건 해가 지면 나가기 무서운 거리였어요.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안전하게 편의점을 갔다 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밤에 혼자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했거든요. 어느 날 밤 한국에 있을 때처럼 산책을 하려고 밖에 나갔는데 으스스한 분위기에 금방 집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이 얼마나 안전한 나라였는지 이제야 알겠네. 그렇게 미국에서 6개월을 보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진짜 살고 싶은 곳은 한국이라는 거요. 엄마, 저 한국으로 다시 가려고 해요. 정말이야. 하지만 일자리는 어떻게 해? 다시 알아볼게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취업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제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보고 이력서도 다시 정리했죠. 한 달 후 드디어 한국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화상 면접을 보고 싶다는 거였어요. 사라 씨, 한국 근무 경험이 있으시네요. 저희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예요. 면접에 합격하고 일자리를 확정받았을 때 정말 기뻤어요. 이제 진짜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지훈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훈 씨, 저 한국 돌아가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정말요? 언제요? 다음 달이요. 새로운 회사에서 일하게 됐어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 씨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1년 반 만에 만난 그는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반겨주었어요. 사라 씨, 정말 돌아오신 거죠? 네. 이번에는 진짜 돌아온 거예요. 지훈 씨는 제 캐리어를 들어주면서 공항 밖으로 나왔어요. 한국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정말 집에 온 기분이었거든요. 어디 먼저 갈까요? 편의점이요. 지훈 씨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사라 씨답네요. 공항 편의점부터 갈까요? 공항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하나씩 사서 같이 먹었는데 그 맛이 어떻게 그렇게 그리웠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진짜 집에 온 기분이에요. 저도 이제야 완전해진 기분이에요. 그동안 정말 많이 그리웠어요. 지훈 씨와 함께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앉아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 씨는 제가 없는 동안 편의점을 혼자 다니는 게 너무 적적했다고 했어요. 새로운 신제품이 나와도 사라 씨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혼자 삼각김밥 먹는 것도 뭔가 허전하고요. 저도 미국에서 편의점이 그리워서 미칠 뻔했어요. 새벽에 뭔가 먹고 싶어도 차 타고 한참 나가야 하는데 그것도 별로 없고요. 지훈 씨는 제가 미국에서 겪었던 불편함들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새삼 깨달으셨겠어요. 정말 그래요. 특히 편의점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랐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매일 만났어요. 지훈 씨는 제가 새로운 회사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주말마다 함께 편의점 투어를 했어요. 마치 처음 한국에 왔을 때처럼 설레고 즐거웠거든요. 어느 토요일에는 한강공원에서 편의점 도시락을 먹으면서 피크닉을 했어요. 사라 씨, 이번에는 정말 안 떠나시는 거죠? 네. 이제 확실해요. 제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은 여기예요. 지훈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이번에는 사라 씨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한 달 후 지훈 씨가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이었어요. 여기가 우리의 시작점이잖아요.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제가 복권 긁던 곳이잖아요. 지훈 씨는 계산대에서 뭔가를 사더니 저에게 건네주었어요. 복권이었어요. 한 번 더 긁어보세요. 또 꽉 나올 텐데요. 웃으면서 복권을 긁었는데 이상하게 당첨 문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일반 복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사라 씨와 평생 편의점 투어하기 대박 당첨. 지훈 씨, 이게 뭐예요? 지훈 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어요. 사라 씨, 저와 결혼해주세요. 앞으로 평생 편의점 투어 같이 하면서 살아요. 새벽에도 언제든 삼각김밥 먹으러 가고 신제품 나오면 같이 맛보고 크리스마스에는 편의점 치킨으로 파티하면서요. 편의점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박수까지 치시더라고요. 네. 좋아요. 지훈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편의점 커플이 됐네요. 편의점에서 프러포즈를 받다니 정말 저희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거든요. 그날 밤 저희는 여러 편의점을 돌아다니면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매 편의점마다 다른 음식을 사서 먹으면서 미래 계획을 세웠죠. 결혼하고 나서도 매주 편의점 투어해요. 당연하죠. 우리 신혼여행도 편의점 성지순례로 갈까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석 달 후 저희는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피로연 대신 편의점에서 케이크를 사서 친구들과 나눠 먹었는데 그게 더 저희다운 것 같았어요. 지금은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요. 지훈 씨와 결혼해서 신혼집 근처에도 편의점이 여러 개 있어요. 새벽에 라면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게 여전히 신기하고 행복해요. 편의점은 저에게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어요. 한국을 알아가는 시작점이었고 지훈 씨와 사랑을 키워간 특별한 공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저희 부부의 일상을 채워주는 소중한 장소예요. 때로는 멀리 돌아가야 진짜 소중한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이었고 지훈 씨였고 편의점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